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일대 주주가 되면서 초거대 K-팝 공룡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재련 업체인 고려아연이 올해 북미의 첫 폐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합작 진출이 유리한 가운데 파트너로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미국의 GM사가 거론됩니다. 현대백화점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인적 분할안이 소액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증빙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주로 은행들이 제공했던 환전 업무도 국내 9개 대형 증권사로 문호를 개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도 한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미 열흘 전에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일본은 이달 말에나 해제를 검토한다. 다소 좀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 기회에 서둘러 교역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긴축이 더 길어진다면 우리도 경제 체력 보강하는 노력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문영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네, 니마 그 입을 열지 마오. 오늘 증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얌전하게 가네요, 오늘은. 오늘은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소 담백하게 가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연기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모습으로 증시가 오르면 또 개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5%가량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다소 좀 큰 금액을 팔아치웠습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은 1.5%가량 하락했는데요. 개인만 홀로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3,30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더 충격을 좀 크게 받은 것 같은데 역시 이 긴축이 더 길어진다 이것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우선 제가 좀 이번 주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네. 코스피 지수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거래일 동안은 1.8%가량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3.2%가량 올랐습니다. 결국에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쏟아진 겁니다. 특히 이러한 주가 하락은 그동안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AI 챗봇 관련주 위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성장주의 위축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하락 압력을 더욱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어제 나온 고용 지표도 또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좀 강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 같고 긴축 기조는 더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이죠? 맞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간밤에 또 다른 연준 위원이 매파적인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네. 이 간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 강조하면서 증시에는 낙관론이 퍼졌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파월 의장 발표 이후 이어진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로 인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긴축 기조 유지 전망에 따라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보다 0.1% 상승한 103.22선에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오늘 1265.2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미 장단기 금리 역전폭은 4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긴축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같은 이 하락장에서도 지금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종목이 있었죠?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인데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입니다. 네. SM이나 큐브엔터 또 JYP 엔터테인먼트 등 상장 엔터테인먼트 13곳의 평균 주가 등락률을 살펴봤더니 오늘 하루에만 평균 3.2% 올랐습니다. 예. 특히 SM은 16.5% 상승했는데요. 하이브가 SM 대주주인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급등한 겁니다. 하이브는 BTS, 뉴진스, 르세라핌 등 자사 아티스트들의 인기로 현재 엔터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생기는 하이브와 SM의 시너지 효과는 K-팝 업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7일 SM 지분 9%를 확보하면서
SM의 2대 주주의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하이브의 결정으로 카카오의 인수 이후 경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카오 주가는 오늘 하루 4.7%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심층 분석에서 신동호 또 홍원표 기자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 주는 우선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GS와 현대백화점, 또 펄어비스, 그리고 동양생명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날은 14일입니다. 14일 미국이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12월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이번에도 좀 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축소된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달러와 강세를 부추겼던 일본은행 이 관련된 이슈도 이날 14일에 후임 인사가 이제 국회에 제시됩니다. 또 15일에는 센지랩이 신규 상장하는데요. 최근에 따상 열풍을 신규 상장 기업들이 이어갔기 때문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초거대 K-팝 공룡이 탄생이 예고되는가 하면 2대 주주 카카오와의 전쟁은 이제부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홍원표 두 취재기자와 분석해봅니다. 홍 기자, 이 하이브의 현금성 자산이 대략 1조 1천억 원 정도 된다는데 이번에 그걸 다 털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수만 지분도 사고 공개 매수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오전 이수만 SM 대주주의 지분 14.8%를 4,2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수만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439만 주 중에 350만 주를 주당 12만 원에 사는 건데요. 지분율 15%가 넘으면 기업 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4.8%를 먼저 매수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1일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 25%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SM의 지분율을 4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원래 SM을 인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2대 주주인데 원래 이 싸움은 이제 이수만 총괄 측 대 카카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펀드, 이렇게 지금 대결 구도였는데 여기에 지금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의 어떤 백기사로 자처하고 나서면서 일단 최근까지 상황을 좀 저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금 신동호 기자가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번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이슈의 시작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을 통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인세를 받아온 것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인 온라인 파트너스의 주주 행동 압박에서였습니다. 온라인은 SM과 라이크 기획 간의 계약이 SM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주주 행동을 벌여왔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이 표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8월이었죠. SM 측의 라이크 기획 문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고 이 10월에 SM의 라이크 기획과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을 투자한 관계 기업과의 거래 관련 자료 등을 청구했었습니다. 이 사실 라이크 기획 문제를 두고 온라인의 압박이 거세지자 SM이 지난해 12월 말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를 했는데요. 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종료는 사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간 프로듀싱 계약 종료를 의미하기에 SM의 상징적 존재와도 같았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입지가 흔들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 SM의 경영진이었던 이성수 타경준 공동대표이사가 지난 3일이었죠.
이수만 독점 프로듀싱 체계에서 벗어나서 5개의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음악을 생산하는 이른바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전격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어서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카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SM 지분율은 18.46%로 일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은요. 카카오 유상증자 이후에 지분율이 더 떨어져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이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신주 및 전환 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결국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내세우면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조용히 SM과 물밑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하이브가 이 지분 인수서를 공시한 지 단 하루 만에 인수 사실을 공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수만의 백기사를 자처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이브와 이수만의 주식 거래가 끝난다면은 SM 경영권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가라앉겠지만 이 경영진을 둘러싼 내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하이브가 인수한다는 소식에 SM 주가는 크게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하이브가 워낙 좀 강력한 엔터사이기 때문에 이 SM과의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주가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지금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 SM 경영진들, 그동안 이제 이수만 총괄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워왔잖아요.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오늘과 같은 일은 좀 이 SM 경영진이 한 방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오늘 SM 측은 하이브를 포함한 모든 외부의 적대적 M&A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SM 경영진이 이제 이달 초에 새 비전인 SM 3.0을 발표를 했고, 또 카카오의 이 지분 9.05%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표했던 입장이 특정 주주나 세력에 의한 사유화를 반대하고 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와 결별을 좀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이수만 씨가 하이브와 동맹을 맺고 여전히 SM에 좀 영향력을 끼치겠다, 좀 이렇게 좀 선포한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도 SM을 인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아이돌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죠. 네, 하이브 하면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아이돌이요? 예. BTS죠, 당연히. BTS 맞습니다. BTS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요새는 하이브 하면은 또 뉴진스겠죠. 아무튼 하이브가 이제 방탄소년을 단을 비롯해서 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이 인기 K-팝 스타들이 다수 포함된 기획사죠. 그렇지만은 SM과 YG, JYP에 이어서 국내 엔터 업계의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세계적 그룹을 키워내면서 이 기존 가요계의 지형도를 바꾼 주역이지만, 사실 이 국내 엔터 역사에서 역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하이브 입장에서는 K-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을 이끈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인 이 SM과 YG, JYP 등 빅3가 가진 이 K-팝 유산이 하이브에는 부재한다는 점 때문에 이 하이브가 결국 이 국내 엔터사의 기둥이었던 SM을 인수함으로써 이를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돌을 좀 더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하이브가 이번에 SM을 인수하게 되면 이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디어유라고 하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이어서 디어유라는 플랫폼까지 거의 뭐 국내 이런 플랫폼들을 모두 섭렵하게 된다. 이게 또 앞으로 뭐 굉장히 좀 돈이 되는 사업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변수로 거론이 되는 게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입니다. 이 SM이 카카오의 지분을 주려고 지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한 게 위법하다. 이수만 총괄이 지금 이걸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뭐 이수만 총괄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인용이다 기각이다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통상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주총이 이제 다음 달 3월 6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사례들을 보면 보통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신주 배정은 무효로 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의식했던 탓인지 카카오가 SM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이제 뭐 지적재산권이나 콘텐츠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투자다. 뭐 이 정도로만 언급을 했는데요. 예.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뭐 이수만 총괄이나 하이브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고요. 또 기각이 돼서 카카오가 지분 9%를 취득하더라도 카카오와 SM 경영진 또 온라인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지분 대결을 해야 되는데 하이브와 이수만 씨 지분이 18.4% 또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될 경우에 신주 발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지분이 한 16.8%로 줄어드는데 카카오가 9%를 갖게 되고 또 이제 카카오 측으로 분류되는 KB 자산운용이 한 3.8% 정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한 1% 갖고 있는데 이걸 다 합쳐도 이제 하이브 쪽에는 좀 이제 지분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9%가 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네. 컴투스가 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수만 총괄의 우호 지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아직까지는 좀 하이브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이브가 공개 매수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카카오가 좀 뭔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만 이 시장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이제 누구를 손을 들어줄지도 중요한 변수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까지는 카카오의 우호 지분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지금 이번에 그 이수만 총괄이 황제 계약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선택을 바꿀지 국민연금이. 근데 또 하이브가 시장을 거의 막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정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것 같고 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정부가 뭐 이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제 입장을 뭐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지배 구조를 좀 내부 통제를 좀 이렇게 개선할 경우에는 네. 뭐 충분히 이제 이수만 총괄이나 뭐 하이브 쪽에도 손을 들어줄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이 지분 취득이 잘 된 거냐 이 부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함으로써 과연 시장에서 이 거대 기획사로 이제 공룡 기획사로 탄생을 하면서 이 독과점 우려가 없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하자면은요. 뭐 일단 이 독과점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 상태로서는 뭐 좀 더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이 14.8%인 만큼 일단 기업 결합 신고에는 이 신고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공정위에 따르면은 자산 또는 이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 회사가 이 자산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이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공정위가 두 회사 간 기업 결합이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또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브가 이제 3월 1일까지 소액주주를 상대로 이 최대 25%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하이브가 SM 주식을 추가로 취득을 해서 보유 지분이 이제 15% 이상이 되면은 해당 시점에 이제 공정위에 이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뭐 그 결과 이제 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시에 주식 일부를 처분하거나 이제 결합 당사 회사자들이 이제 특정한 회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시정 조치 등의 이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하이브와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합계 시장 점유율이 결국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뭐 동일 시장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넓다 보니까 이 하이브 등 초대형 기획사와 이 중소 기획사가 이제 혼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약간 오스템 임플란트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뭐 좀 개선을 요구를 하고 대주주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 물러서지 않는 입장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강성부 펀드로 알려져 있는 KCGI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에 대해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나가고 전문 경영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최규옥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모펀드에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KCGI는 이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에 응하면서 사실상 수익만 얻고 떠나는 상황으로 이게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상황만 보면 최규옥 회장이 이제 이수만 총괄 그리고 사모펀드가 하이브인 것처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브가 지배구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느
반응을 보여야 되나 좀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네, 사실 좀 온라인도 조금 이제 난처해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공식적으로 이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이 너무 낮다 이 정도 의견만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붙인 거는 향후 SM의 매출과 또 영업이익의 상승 여력 그리고 내부 거래 뭐 효율화 작업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이 12만 원이 좀 너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인 14일에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 SM의 가치를 따져서 판단한 이 기대 가격이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과연 이제 온라인이 이 강성부 펀드와 비슷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정말 이 이수만 체제를 바꿔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개입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들어보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나름의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아직 뭐 별다른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홍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새로 지금 이 판을 다시 짜야 하나 뭐 네.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가 발빠르게 이제 우호 세력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작은 문제와 함께 뭐 역시나 이제 이 SM의 주가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하이브가 등장하면서 만약에 SM을 인수를 못할 경우에 이 카카오가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에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뭐 지난해 12월이었죠. 카카오 엔터와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이 800억 원 규모의 이 유통 계약을 맺어서 더욱더 이 가설에 좀 더 무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동호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제련 업체인 고려아연이 올해 북미의 첫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짓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핵심 사업인 제련업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시장에 진출한 고려아연은 폐배터리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사범 고려아연 신소재 사업 본부장을 강미선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올해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설합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는 건 1974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지난해 7월 미국 폐전기업체 이그니오를 인수해 현지 폐배터리 수급처를 확보한 고려아연은 이번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로 미국 배터리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북미, 유럽 이쪽에 이제 서로 이제 공장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올해 내에 확정이 될 겁니다. 캐파를 확정은 못했는데 캐파 자체는 저희가 이제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그 스크랩과 폐배터리의 양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뭐 배터리 메이커가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폐배터리를 많이 모아줄 수 있는 콜렉팅을 잘하는 회사. 합작 파트너로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고려아연은 현재 국내에서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블랙매스를 테스트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양산화를 마친 이후 미국 공장에서 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식과 습식이 융합돼 있습니다. 고려아연에서 재련하는 것은 건식 재련과 습식 재련이 융합한 형태이고요. 배터리 리사이클도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최적화하려고 테스트를 돌리면서 이제 최적화하겠다는 거고요. 저희 생각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면 그 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다음엔 미국 현지의 동박 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구체, 동박, 폐배터리까지 배터리 소재 밸류 체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 온산과 북미 합쳐서 12만 톤까지 이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2027년까지 6만 톤은 이미 투자 계획이 확정돼서 저희가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매출 규모는 약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배터리 소재를 키우기 위해 관련 자회사와 합작사를 본사로 모으는 중으로 이달 중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터리 소재 연구소를 신설해 인재 확보와 기술 고도화에도 나섭니다. 배터리 리사이클, 니켈 재련부터 정부제까지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히 하고 이제 협력도 더 쉽게 하고 수도권의 연구소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을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알짜 사업이 지주사로 넘어가고 대주주 지배력만 강화된다며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건데 실제 최근 20년간 인적 분할한 기업들을 분석해 보니 주주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김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백화점의 지주사 전환 계획이 자초됐습니다. 오늘 열린 임시주총에서 지주사 전환에 찬성표를 던진 주식 비율은 64.9%, 정지선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지분이 36% 수준인 걸 감안할 때 나머지 절반 이상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셈입니다. 지난해 9월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백화점을 지주사와 사업사로 쪼개고 한무쇼핑은 지주사에, 지누스와 면세점은 사업사에 남는 인적 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주주들은 알짜로 꼽히던 한무쇼핑을 지주사에 넘겨주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자사주로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노렸다는 점이 소액주주의 불만을 들끓게 했습니다. 자사주의 마법이란 인적 분할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자사주에 신설 회사의 신주를 배정해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백화점도 자사주 6.6%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에도 현대백화점 홀딩스에 대한 지분이 배정됩니다. 기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 분할 뒤에 자사주에 배정되는 지분은 의결권이 있어 정 회장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주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현대백화점은 임시주총 전에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분할 이후에 소각이 이뤄져 최대 주주 지분율 확대라는 목표는 달성하게 됩니다. 지배력을 강화한 다음에 소각을 하건 그걸 배당을 하건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핵심은 자기 돈이 아닌 주주 전체의 돈을 가지고 자기 지배력을 강화한 게 문제인 거죠. 실제 지난 22년간 상장기업 92곳이 지주회사를 앞세운 인적 분할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지배주주의 신설회사 지분율이 평균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이번 임시주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AI라는 키워드가 요즘 그야말로 대세입니다. 지금이라도 투자에 뛰어드는 게 맞나,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미래에셋증권 서철수 센터장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폰, 테슬라 이런 것들이 세상을 한번 쭉 바꾸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합니다. 2조, 3조다라는 그 시가총액을 갖는 거잖아요.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보다 더 많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 그 과실을 같이 향유를 해야 된다. 특히 이번에 AI가 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한 번 또 모멘텀을 또 주고 있죠. 그동안의 검색에 있어서는 한글이냐 영어냐라고 하는 언어의 차이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쪽 영역에서는 아예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질적으로 한번 쫙 올라선 것이죠. 네이버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만 이 AI 슈퍼컴퓨팅 능력, 또 소프트웨어 능력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글로벌 업체들이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한국의 AI 업체들이 한글 중심으로 차별화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다른 얘기. 글로벌 넘버 1, 2등이 된 산업은 지금 배터리예요. 2차 전지 앞단에 있는 전방 산업인 전기차들은 요새 테슬라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누가 위너가 되든 간에 그 밑단에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밸류체인상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태계를 분리하려고 할 때 미국이 그때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산업과 국가가 어디냐라는 게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90%, 80%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 들어갈 것인가? 한국에 몇몇 기업들이 있죠. 금리, 그다음에 환율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면서 금융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유동성 장세 비슷한 것들이 생겼고 원래는 시장이 나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아지니까 거기에 일종의 쇼커버, 리밸런싱, 일종의 포모도 있었겠죠. 빠르게 연초에 막 쇼커버가 들어오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비교적 빠른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은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고 많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더 좋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동안에 많이 억눌렸던 빅텍들 저희가 보기에는 뭐 레귤레이션 관점이든 정리 관점이든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쪽도 사실은 중국의 당국도 그 빅텍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기대는 있을 거예요. 빅텍들이 갖고 있는 신기술들, 혁신 기술들 4차 산업의 초강대국이 되려면 그들이 해줘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풀어줄 거라는 거죠. 네,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이 서빙 로봇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30% 수준인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고 유럽과 일본으로도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배달의 민족 로봇 자회사인 비로보틱스의 김민수 대표를 전효성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음식을 담고 버튼을 누르자 로봇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대표 서빙 로봇인 배민 로봇 S입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은 서빙 로봇 사업의 성장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기존 서빙 로봇 사업실을 비로보틱스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했습니다. 김민수 비로보틱스 대표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500대 수준인 서빙 로봇 대수를 올해 2,500대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내 시장부터 다시 그 마켓 쉐어를 1위를 가지고 오는 게 단기적으로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을 해서 서빙 로봇이 좀 전 세계적으로 서빙 로봇 하면 이제 비로보틱스가 떠올릴 수 있는. 서빙 로봇 판매에 리스 형태를 도입해 이용료를 낮춘 것이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는데 올해는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비로보틱스 서빙 로봇의 강점입니다. 호출벨, 안내판 같은 매장 내 다른 IT 기기와 로봇을 클라우드에서 연계해 주문과 서빙을 한층 더 능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싣고 주방과 식탁을 오가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구축해 놓은 서버 쪽으로 이 호출벨이 연동이 돼서 호출을 했다라고 신호를 주면 저희 서버가 다시 로봇한테 호출이 왔으니까 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로봇 국산화와 수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현재 배민 로봇은 해외 기업의 로봇을 수입한 뒤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얻는 단계지만 장기적으로는 로봇의 국산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내에 일부 부품을 먼저 국산화하고 서빙 로봇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 50여 대 안팎이었던 서빙 로봇은 코로나를 거치며 현재 5천여 대까지 보급됐습니다. 올해는 이 시장이 11,000여 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업체별 점유율, 기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따로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해외 송금의 한도를 연 10만 달러로 2배 늘립니다. 얼마 전 외환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규제를 푼 겁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한시중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 송금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연간 5만 달러까지만 인터넷 거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 송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은행에 증빙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러 유출을 막겠다며 정부가 IMF 외환 위기 때 이러한 5만 달러 상한선을 만들었는데 지난 20여 년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 거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불편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외환 거래 제도를 과감히 손질했습니다. 자본거래 사전 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 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불에서 10만 불로 확대하고 거래 전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외화를 조달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현지에 법인을 세우는 등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수시 보고 대신 1년에 한 번만 보고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보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기업이 외화를 들여올 때 연간 3천만 달러가 넘으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준도 5천만 달러로 높아집니다. 환전이 가능한 금융기관도 늘어납니다. 은행과 일부 금융투자사 이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대형 증권사 9곳에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 업무가 허용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 여행 경비 등을 환전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덜어주기 위해 시행령과 규정을 먼저 손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개선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보관. 외환거래 사후보고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은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사안 더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이 기자, 일단 외환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개방을 한다는 건 어쨌거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또 더 키울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하거든요. 이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번 주에 앞서 발표한 게 이제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표한 이 외환제도 개편은 그에 비해서는 좀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간접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어떤 국내 유입을 위한 또 동기를 좀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이용자나 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보수적인 인식에 좀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말 그대로 안팎으로 좀 제도로 손질해서 이 캐캐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줄이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어떤 규제가 개선되는지는 언급은 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해외 송금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출국 전에 해외 거주지에 이제 월세 보증액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때 이제 그 비용을 송금할 때 5만 달러를 넘게 되면 은행에서 증권 서류를 확인 의무가 생겨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10만 달러로 이제 한도가 늘어나거든요. 이 거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하면 되고 이번 사례에서 보면 국내 이용자나 물론 번거롭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거래 상대방인 외국인도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용자 편의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인식 역시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권사 외환 업무가 또 확대가 됩니다. 증권사들의 입장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은행과 일부 금융투자사만 좀 가능했던 일반 환전 업무를 이제 확대하는 것인데 이 환전 업무에 대한 경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전망입니다. 이 환전에 더욱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증권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이제 확장을 한다, 사업을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국내외와 외국인 투자 수요가 좀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다양한 외환 거래 서비스를 내놓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예상대로만 되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이번 조치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앞서 발표한 제도에서는 외국인들의 놀이터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거래 시장을 연장한 다음에 이 거래가 좀 적은 시간에 외국인 자금 쏠림이 많이 몰리면 변동성이 커지거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환시장 개편에 따른 어떤 자금 유입이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내놓은 제도 개편에서도 무증빙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 높아진 한도로 이용해서
나눠서 이렇게 불법으로 거래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역외 탈세들 같은 부작용 사례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되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성태원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로 좀 유입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면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계속해서 좀 강화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일단 조언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지난해 얼어붙었던 바이오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흐름이 다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양재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이제 좀 바이오 기업들 IPO가 드디어 좀 활발해질까요? 네,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추진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코스닥 시장 상장 바이오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21곳에서 2021년 14곳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곳에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소프트웨어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쵸. 지금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소재 부품 장비는 29곳이 상장을 했습니다. 네. 최근 2년간 코스닥 시장 상장 분포를 보더라도 소부장이 뜨고 바이오는 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면역암원 개발 업체인 지아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1일 코스닥 예비 심사를 청구했는데 예심이 통과된 것은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30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소재 업체인 윤성 FNC는 지난해 7월 1일 코스닥 예비 심사를 청구했는데 3개월 만인 9월 29일 예심을 통과했고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바이오 기업들 상장이 그만큼 까다로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풀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 논란과 함께 한층 강화된 기술 특례 상장 심사로 코스닥 상장이 어려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들도 많았고요. 바이오 기업은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로의 기술 수출 이력이 있거나 최소한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 정도는 제출해야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와 예비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이 속속 나오면서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라는 게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달 20일과 21일 바이오 인프라 그리고 27일과 28일 면역암 개발 업체인 지아이노베이션이 공모주 청약에 나섭니다. 또 결핵 배신 업체인 큐라티스와 세포치료 개발 업체인 S바이오메딕스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글라세온과 메디컬 IP 그리고 시선바이오머트리얼스, 한국의학연구소, 파로스 아이바이오 등이 코스닥 예비 심사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리온 그룹이 투자한 하이센스 바이오를 비롯해서 큐로셀, D&D 파마텍, Y바이오 로지스 등은 IPO 재도전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네, 각 기업별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들의 전략 궁금합니다. 네, 바이오 인프라는 지난해 상장을 하려다가 잠시 미루면서 철회를 했었는데요. 복제약 생물학적 동등성, 생동성 시험에 국내 1위 임상 수탁 기관, 즉 CRO 업체입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D&T CRO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바이오 인프라는 지난해 11월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에서 흥행이 부진하자 상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상장 추진 당시 23,000원에서 26,000원을 희망 공모가 밴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희망 공모가 밴드를 18,000원에서 21,000원까지 낮췄고요. 공모 수량도 100만 주에서 65만 주로 35% 줄였습니다.
면역 항암제 개발업체인 진에이 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기업 가치가 5천억 원에 달하는 우량 기술 기업 기술 평가 절차인 유니콘 특례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회사 측은 유니콘 특례 기준 충족이 어려워지자 상장 예심 도중 기술 특례 상장으로 정차를 변경했고요. 지아이노베이션은 유한양행과 SK 제넥신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했고 2019년 중국의 심시어에서 명약 항암 신약 후보 물질 그리고 2020년 유한양행의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의 공모주는 총 200만 주, 공모 희망 밴드는 16,000원에서 21,000원입니다. 회사 측은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모 청약 전까지 NDR, 즉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 투자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IB 업계에서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업계들이 미뤘던 상장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워낙 지금 숨통이 막혔었는데 임상시험 진행이 다소나마 좀 진척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네, 권영훈의 집중탐구 코너입니다. 주택시장 한파로 경매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경매시장 전망과 경매 투자 전략까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오늘도 내용 짚어보기 전에 이번 주 집값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49% 떨어져 지난해 5월 이후 40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올 들어 낙폭을 계속 줄이다가 6주 만에 다시 또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역별로 세종이 마이너스 1.15%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기와 대구, 인천 순으로 내렸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1% 떨어져서 37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전국과 마찬가지로 전주보다 하락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강서구가 가장 많이 내렸고 그다음에 금천구와 강동구, 관악구 순으로 내렸습니다. 시중 금리 완화 기조로 거래량이 소폭 늘었지만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급매물 위주로 하향 거래가 이루어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부동산원은 분석했습니다. 네, 요즘 전세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죠.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국 0.76% 떨어졌습니다. 전주보다 낙폭이 다시 커졌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된 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 증가로 매물이 쌓여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집값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일 때 각광을 받는 게 경매 시장인데요. 빚을 감당하지 못한 매물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택 시장 불황기인 요즘에 경매 시장도 같이 혹한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경매 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앵커는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글쎄요, 질문 주시는 거 보니까 경매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경매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감정가, 경매 감정가는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여기에 보통 한번 유찰이 될 때마다 20%씩 이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자체가 낮아지는데요. 반값, 그럼 그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부동산 아울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매는 전국 법원 60곳에서 진행되는데 집값이 오를 때는 응찰자들이 모여서 법원이 부적거립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이후로 한산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경매 열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몇몇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요. 제가 취재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지지 옥션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1,736건 중에 63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6.5%를, 낙찰가율은 75.8%를 기록했습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전월보다 조금씩 올랐는데요. 근데 좀 실상을 보면은 낙찰가율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상, 그리고 낙찰가율은 90% 이상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이제 12월이죠. 낙찰률이 27.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고
낙찰가율 역시 75%인데 이것도 10년 만에 이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다시 말해 이번 달 그 경매 지표가 소폭 개선된 분위기지만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경매 시장도 비슷합니다. 지난 4분기 이후에 경매 진행 건수는 늘고 있는데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평년 이하 수준입니다. 1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보다 26.1%포인트 오른 44%를 그리고 낙찰가율은 2.2% 오른 78.7%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경매 내용을 좀 보면 두세 차례 그 유찰된 아파트에만 응찰자들이 이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그 경매 시장에서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집값 상승기에는 볼 수 없었던 바로 이제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뭐 도곡동 타워 팔레스 등 강남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수년 만에 이제 경매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요. 몇 차례 이제 유찰되면서 아직도 이제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찰자들이 유찰 물건 중심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고 의욕적으로 응찰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부동산 침체기에 각광을 받는 게 이제 경매라고 하는데 네. 경매 시장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전망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낙찰 받아도 고금리 이자 부담이 있는 데다가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이제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빨라야 7개월에서 8개월 뒤에 이제 법원에 격리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부터 이제 집값이 뚝뚝뚝 떨어졌으니까 아직 물건이 나올 때가 아니란 거죠. 시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경매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영끌, 뭐 B2 한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경매 시장에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제 권영훈의 집중 탐구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저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갭 투자자 물건도 경매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멈추고 집값 바닥을 확인한 뒤 경매 시장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를 경매 투자 적기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아파트값 한창 상승기 때 영끌 매수했던 그런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이제 대거 유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실수요자들은 약간 이제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경매를 좀 공부하고 연습해 둔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경매 시장을 유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 경매 시장 상황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권영훈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